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친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7번째 시간 제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 연호진경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원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다 나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원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초대 손님 나와 계십니다. 얼마 전 서울 독립영화제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청년 여성 알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가연이들이 상영됐습니다. 그 가연이들을 만드신 윤가연 감독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네, 성함이? 저는 윤가현이라고 합니다. 네, 윤가연 감독님이세요. 다큐멘터리 제목이 가연이들이에요. 그래서 윤가연 감독님과 두 명의 가연이와 네. 그래서 어쨌든 가연이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가연 2명과 마지막에 나온 가연이는 그 가연이도 이가연이에요. 윤가연 1명과 네. 성형의 이가연이 네. 등장하는 영화 이야기. 네. 일부러 그 나이대가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진짜 알바노조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름 똑같은 친구를 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기획을 할 때 원래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기획안을 막 쓰던 중에 또 유난히 알바노조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다 그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가연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획안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김미영이 그렇게 많았어요. 김은경하고. 근데 감독님 나이 때는 가연이가 많나 봐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정말 신기하게 원래 가자가 들어가는 이름 중에 보통 가영이나 가연이 보통 이제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는 약간 그런 이름이고 오히려 가현은 되게 중성적인 남녀가 많이 쓰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딱 이 알바 노조에서 나이도 제가 지금 26인데 25 가연이, 24 가연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된 되게 재밌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자도 똑같더라고요. 네, 아름다울 가짜에 어질 현자. 네.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전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봤어요. 혼자 보러 갔는데 매표소 앞에서 우연히 연호진경님을 마주쳐서 네,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봤는데요. 한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SNS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여태까지 많은 독립 다큐멘터리에서 그려진 노동운동이 대부분 생산직 제조업의 중년 남성들이 중심이었다면 이 영화 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 30대 여성들이 중심이다. 가연이들이란 제목도 정말 마음에 들고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주체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을 다뤘다는 점에서 정말 박수치고 싶은 영화다.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저는 20, 30대 여성의 이런 알바 노동을 또 젊은 여성 감독이 찍었다는 점이 참 좋았는데 감독님이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일단 한 2가지 정도의 계기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그 김미래 감독님의 외박이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되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여성도 그 영화 이제 이랜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홈플러스 파업을 한 노동자들을 찍은 영화였는데 단순히 노동자들이 파업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줌마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 또 엄마 이렇게 일을 하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까지 다 담고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음날 위원장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저도 갑자기 다큐멘터리가 너무 만들어보고 싶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랬더니 갑자기 위원장님이 만들어봐라.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만들게 된 계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알바노조 일하면서 되게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전화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 영상 인터뷰 같은 걸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 저희가 불쌍하게만 그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월세를 60만 원 벌었는데 그중에 30만 원이 월세다 이런 거밖에 안 나가고 맨날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먹는 모습만 나가고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어떤 라디오랑 인터뷰를 하는데
저보고 취업이 안 돼서 알바를 하는 사람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의도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저 취업 안 할 거라고 그런 대답 원하시면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봐라 하고 전화를 끊었었는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말고 좀 되게 주체적이고 씩씩하게 살고 있는 이 알바 노동자들 일상을 살고 있는 거를 좀 담아봐야겠다. 이런 두 가지의 계기가 있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들이 그런 다큐멘터리에 등장을 할 때는 꼭 이제 노동 현장만 갖고 가지 않아요. 보통 맞아요. 보면은, 예. 왜냐면은 파업을 해도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파업만 하면 돼. 근데 여자들은 집에서 밥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되게 그 김미래 감독님 외박 얘기하셨는데 그 용산 남일당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용산 참사 일어나고 나가지고 그 옆에서 계속 그 있었던 그 감독님이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이 여성들이 너무 재밌는 게 거기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투쟁이라고 하는 건 너무 눈물 나고 힘들고 뭐 어렵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하하오 웃으면서 그 경찰들이랑 싸우면서 그렇게 삶을 이어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다큐멘터리의 진수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가연이들도 약간 그런 점에서 좀 더 너무 슬픈 거는 싫었어요.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연출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가 너무 슬퍼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뭐 사장님이나 매니저에 대한 그런 위치라던가 뭐 주적으로 이 감정이 되게 너무 슬프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면서 만든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불쌍한 알바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 성공하셨어요. 그 영화는. 감독님 이게 첫 작품이신 거예요? 네네. 처음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혹시 어떤 일을 뭐 혹시 일을 하면서 영화를 찍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 영화를? 네, 이제 계속 알바를 하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청년 뉴딜 일자리에서 지금은 일하면서 영화를 마무리를 했었고요, 편집 기간 동안. 왜냐면 제작 지원도 너무 없었고 하니까 사실 자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작업을 마무리했죠. 영화 초반부에 감독님이 그 같이 살고 있던 룸메이트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에서 너무 기억나는 게 친구는 이제 고학력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뭐 어제부로 친구는 뭐 백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분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 동기들 중에 누구도 취직한 사람이 없다. 백수거나 알바를 하거나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알바라고 하면 학생이 용돈 벌려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강했잖아요. 물론 요새는 용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들도 많겠지만 알바를 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생계형 알바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또 알바라고 하기에는 주 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그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실상의 직업 노동자들인 셈이죠. 저는 그러니까 알바가 직업으로서 이 정착된 걸 저희 추정이에요. 패밀리 레스토랑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2000년대 초반 정도에 굉장히 많이 붐을 이뤘잖아요. 근데 제가 그들을 한 2006년, 7년쯤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직접 인터뷰를 해서. 그런데 거기 그러니까 매장의 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알바고요. 알바인데 굉장히 관리를 잘해요. 직급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임금 테이블 다 있고요. 근로시간, 그다음에 훈련 이거 다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알바를 통해서 그게 가격이 비싸요. 보통 그 당시에도 15,000원 이상 됐으니까 2만 원.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의 음식점을 관리를 하게 하고요. 거기에 그 당시에 퍼피독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손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 꿇고 하는 맞아요. 서빙까지도 다 교육시켰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디비기로 먹었죠. 예, 여기가 99% 알바였거든요. 전 그래서 정착됐다라는 게 저희 추정이에요. 한번 역사를 살펴봐야 돼. 이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에서 인턴이라는 형식이 그때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음식점의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가맹점 이런 데서는 알바, 대기업에서는 인턴 이러면서 매우 불안정한 일자리가 청년들이 처음 직장을 잡는 실질적인 첫 직장이 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게 저희 추정이에요. 제가 한번 그 역사를 좀 정말 써보고 싶거든요. 그래요. 보통 이제 알바하면은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사이트인 알바천국하고 이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랑 지난 3분기에 알바천국에 등록된 서울 지역 채용 공고 31만 3,089건을 분석을 했대요. 네. 그래 봤더니 요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에 요걸 발표를 했는데 채용 공고가 제일 많은 거 어딜 것 같으세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5개 중 하나가 편의점이고 그 다음으로는 음식점, 일반주점, 호프,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커피 전문점 등이 제일 많았어요. 커피 전문점이 후순위구나. 근데, 여기도 편의점만큼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커피 전문점은 24시간 안 하잖아요.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혼자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역설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계속 그만두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공고가 올라온다고도 그렇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알바하면 어떤 노동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는 배달 노동자들이 떠올라요. 왜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오토바이가 막 질주를 하면서 가서 깜짝깜짝 놀라서 막 순간 욕을 하면서도 저 얼마나 시달리면 저렇게 신호를 어기고 빨리 갈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또 배달 어플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배달 대행 업체 업주가 중간에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점 업주도 배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대행 업체에 일을 맡기면서 인건비도 절감해서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고요. 알바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노동 강도가 높아졌고 사고 위험도 크게 높아졌는데 이로 인한 대가는 고스란히 다른 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예식장 알바가 떠오르는데요. 18세 미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7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최소 10시간이나 12시간을 근무하게 하기도 하고 실제 휴게 시간도 식사 시간 15분만 제공하면서 휴게 시간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점심시간과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점심시간 1시간을 시급에서 빼고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법정 근로시간 7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또 주간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10대들도 용돈이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텐데 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노동 현장은 이런 상황인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패밀리 레스토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특히 2008년 촛불 때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 그러니까 촛불에 참가하면서 한편으로 그 부근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점장이나 일하시는 분들을 잡고 그냥 무작정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촛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그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촛불에 동의는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니까 점장인데 그러니까 매상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걸 동시에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369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그게 뭐냐면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그만두고 싶대요. 그러니까 점장도 그 당시 한 200만 원 손해 졌어요. 유일하게 정규직이었는데 점장이 12시간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알바들은 정확하게 시간 가지고 이 타임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이제 중간 꺾기 있고 그리고 그나마 좀 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작아지면 밥 먹을 곳이 없고 지금은 그래도 약간 나아진 곳도 있고 안 곳도 있다 그러던데 밥 먹을 곳이 없어 그 창고에서 먹고 그다음 옷 갈아입을 곳이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6년 5월에 분당 토다이에서 알바하시던 분이 자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떠올라서 저는 이런 레스토랑이나 맥도날드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꼭 그거 물어봐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장소 있냐? 그다음에 옷 갈아입을 장소 있냐? 그냥 꺾기 하냐? 뭐 이런 거. 그 당시 있었던 것들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더라고요. 네. 주원수미님은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식당 가면 여러 가지 물어봐야지, 주문도 해야지, 음식도 먹어야지. 저 심지어 KTX에서 왜 이렇게 커피 네. 하시는 분 틀림없이 이제 그 하청이잖아요. 그 제가 국회의원일 때는 직접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상해하다가 그럴 땐 제 신분을 밝히기도 해요. 정말 궁금하고 제가 환노위에 있어서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커피를 끌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직업병이에요. 일단 만나면 물어봐. 매상이 어떠세요?부터 시작해서 고용계약을 어떻게 되시나요? 뭐. 사실 저도 그 약간 직업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계속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마저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뭐 그런다 그러면은 흥 이러는 거예요. 국회의원쯤은 돼야 되나? 네, 어쨌든 영화를 보니까 이제 감독님도 되게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얼마나 어떤 종류를 또 얼마나 하셨는지 좀 역사를 좀 이렇게 쭉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딱 알바를 처음 언제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초등학교 때 그 제 친구가 그 짜장면 집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는 걸 하면은 아파트 한 동당 그땐 최저임금 막 이런 것도 모를 때니까 뭐 한 동당 2,200원이랑 짜장면 한 그릇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제 첫 알바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한창 IMF가 뭐 열심히 했고 엄마가 주는 용돈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뜸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 알바의 첫 시초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알바를 하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법적 나이로 이제 17살 그 이상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롯데리아를 처음 시작했어요. 롯데리아를 처음 시작으로 뭐 진짜 안 해본 거 없는데 뭐 롯데리아, 뭐 미스터 피자, 뭐 호프집, 콜센터, 백화점, 영화관, 빕스, 뭐 되게 많아요. 뭐 옷가게도 했었고 뭐 되게 너무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했던 카페도 했었고 빵집도 하고 뭐 거의 안 해본 알바가 없지 않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알바를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영화를 보면은 감독님의 알바 역사는 8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알바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근데 진짜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한 기억이 많이 없어요. 진짜 오랫동안 일했던 기억은 뭐 있어봤자 빕스, 얼마나? 롯데리아. 빕스도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도 많이 한 것 같고 길게. 그리고 롯데리아도 한 8개월 정도 했었고 맥도날드도 한 6개월 정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이제 길게 했다는 기준이고 아니면 이제 뭐 한 3개월 하다 잘리거나 뭐 이틀 나갔는데 나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뭐 거의 그런 식이겠죠. 뭐 아니면 이게 고용 계약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 계약 기간이 짧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거나 그러는 거예요? 거의 이제 후자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갑자기 들어서. 해고를 당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짧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 아예 근로계약서를 안 쓰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나와라 하면은 가고 막 심지어 전날 연락 와가지고 백화점 알바 같은 건 이제 상품권 교환해주는 알바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꽤 오래 했는데 주말에만 나가서 근데 그건 진짜 전날에 전화가 와요.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온다거나 할 정도로 정말 불안정한 고용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는 정도. 한마디로 말해서 인력 풀을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인력 풀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돌려요. 그래서 그 연구 용어로는 호출이라고 부르는 파트타임도 아니고 그냥 호출로도? 네. 네. 맞아요. 그걸 하신 정말 알바의 진수를 겪으셨군요. 그러면서 학비나 뭐 이런 생활비나 이걸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돈이라고 하는 게 저 때는 주기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은 막 일주일에 얼마씩 돈을 받는다거나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는다거나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물 뭐 사야 된다고 하면 돈을 받거나 산다고 돈 받아서 그걸로 이제 좀 용돈 좀 쓰고 그랬기 때문에 거의 다 생활비였죠.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거의 생활비였고 그리고 이제 20살 되자마자는 제가 대학을 안 갔어요.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뭔가 생활비를 충당했죠. 뭐 월세며 먹는 거며 입는 거며 이런 거를 이제 다 살았고 늦게 간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학비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알바 노조를 만난 때가 그때였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알바를 2개씩 해야지만 다음 학기 학교도 다니고 월세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안 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야간 알바를 이제 맥도날드에서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고 퇴근을 하면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해도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빚에 쌓여 있고 막 갚아야 되는 빚은 산더미 같고 그래서 이제 학교도 약간 포기한 경우예요. 저는. 네. 진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학교 가면은 다 저같이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진짜 정말 이게 물론 장학금 받아서 잘 살면은 잘 이제 학자금 뭐 대출 안 받아도 좋기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사실 알바를 해야지 이거를 생활비만 충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절반은 자고 절반은 듣고 약간 무슨 학교 고등학교 수업 같은 느낌도 되게 컸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 졸업도 못할 거고 학점도 낮은데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그만뒀는데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정말 한쪽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정유라처럼 뒷배 봐주면 35억씩 받는 소수가 있는 반면 그러네. 그러네요. 정말 정유라에게 정말 분노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좀 웃음만 나오는 거지 뭐. 그렇구나. 네, 완전 다른 세계의 사람 어떤 소설 속 인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자, 감독님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생계를 위해서 알바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이 알바 일자리 특성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임금은 워낙 낮고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을 해도 생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돈을 벌지를 못하고 또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노동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일터에서는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문자 해고는 비일비재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인식이 정말 안 바뀌고 관행이 바뀌지 않는 게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작년에 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용돈벌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깎자. 기억하세요? 네. 아마 우리도 좀 다뤘대. 노사정위가 아니라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바하는 학생들이 용돈은 부모님한테 받는 거니까 사장이 넌 나한테 급여를 줘라. 제대로.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항의를 하면서 알바노조든 혹은 뭐 청년유예 이런 데에 뭐 가입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던데 감독님 경험은 어떠셨는지. 일단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알바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스쳐가는 일자리라거나 그러니까 언젠가 정착을 한 직장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권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알바들조차도 이런 뭐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랬는데 그건 알바는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알바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는 단어 자체가 알바생이라고 하면은 진짜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어떤 학생의 용돈벌이처럼 느껴지지만 그 단어를 알바 노동자라고 바꾸게 되면 내가 스스로 이제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게 되니까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스스로가 이제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 대화가 약간 하기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용돈벌이인 건가 뭐 이런 식의 생각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은 잘 통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러니까 20, 30대뿐만이 아니라 40대들도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잖아요. 주부 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침에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 주문을 받는 사람 주부 사원이죠. 배달을 시켜요. 예전에 이제 학생만 왔냐. 지금은 아저씨들도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알바라고 하는 계층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킨 배달하는 아저씨도 예전에는 사장님이 하거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데에 고용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아저씨들이 되게 많아졌고 아줌마들이 되게 많이 알바를 하고 음식점에서 시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약간 사고하는 게 지금은 아직 좀 어렵지 않나? 어려워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영화에서는 20대 여성만 이렇게 다루는 영화이긴 했지만 정작 같이 봐야 될 사람들은 정년퇴직이 너무 당겨진 이제 실업이 된 아줌마 아저씨들도 사실 둘 중 하나예요. 치킨집 내거나 아니면 알바하거나 치킨집에서 그런 사람들이랑도 같이 봐야 하는 영화다라고 이제 저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만들었지만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남녀노소 하는 일자리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알바라고 규정하는 게 단순히 그런 시급 노동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도 저는 알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정규직도 불안정한 시대면은 정규직도 알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더 넓혀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알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법률 용어로는 단시간 노동자잖아요. 단시간 노동자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알바다라고 이렇게 쉽게 치부를 하고 옛날에 그 많이 했었던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제 노동자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젊은이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50대 이상 이 굉장히 급격하게 급증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거기에 대부분이 또 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또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한테 또 시련이 들어가는 게 또 꺾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 노동자를 손님이 없는 시간 동안 매장 밖으로 내보내서 쉬게 하거나 아니면 조기 퇴근을 시키거나 갑작스레 당일 휴무를 통보하는 등의 행위를 꺾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상 손실을 노동자에게만 고스란히 떠넘기는 행위로서 대표적인 노동인권 침해 사례 중에 하나죠. 네, 지금도 이 꺾기라는 게 횡행하고 있는데 몇 년 전 이제 처음에 꺾기라는 걸 알게 해준 건 바로 맥도날드였는데요. 이 영화 가연이들에서도 맥도날드 노동자인 가연이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끈질기게 싸우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알바노조에서는 맥도날드 신촌점을 점거하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맥도날드 노조가 출범한 걸 기사에서 봤어요. 맥도날드 노조 출범에 대한 얘기나 좀 가연 씨가 했던 투쟁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그 가연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맥도날드 알바를 하고 있을 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기자회견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유니폼을 입고 신촌점에서 꺾기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쟁을 그러니까 해고가 되기 전에 문제 제기 자체를 맥도날드가 꺾기를 한다. 이게 말이 되냐 글로벌 기업에서. 그럼 계약서는 왜 쓰냐. 약간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자회견 이제 나간 뉴스를 보고 본사에서 이제 점장님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얘가 누군지를 찾는데 우리 매장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가연이를 불러와서 얘기를 했대요. 유니폼을 입고 하지 마라 알바. 왜 이런 걸 하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가연이가 이제 뭐 알겠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제 점장님이랑 가연이만 둘만 있었는데 점장님이 네가 이제 노조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가지고 이 같이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너를. 뭐 너한테 불편한 것도 잘 못 말하겠고 너가 노조 가입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수군거려서 나는 이제 점장이고 매장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너를 해고시켜야겠다. 뭐 약간 이런 네가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가연이가 놀란 거죠. 그러니까 해고를 시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설마. 근데 이제 가연이도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좀 더 고민해보겠다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점장님이 가기 전에 그 이제 사직서 자기가 쓰고 가서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를 쓰고 나가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연이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쓰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해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당 해고가 된 거죠. 가연이는 모르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부당 해고다라면서 이제 싸웠는데 졌죠. 당연히 졌고 이제 증거도 안 남았고 그 몰래카메라, 그러니까 CCTV랑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제 당연히 맥도날드 측에서 줄 리는 없고 뭐 녹음도 안 했으니까 이미 진짜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예 그냥 이거 대놓고 지는 싸움이지만 어쨌든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알바 노동자도 정말 노동자고 부당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쟁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싸웠던 건데, 그래서 이제 가연이가 되게 힘들어했죠. 그 싸움을 하면서 실제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 저는 이런 얘기만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픈 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이런 권리는 너무 당연한 거고 한국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뭐 맥도날드 노동자들이 파업도 하고 빅맥 가격에 맞춰서 최저임금 올리냐 마냐라는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런 요구도 하는데, 한국은요 노조 조직률도 워낙 낮은 데다가 사실은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주요한 편의점들이나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크고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모니터링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몇 개를 찍어서 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저는 이런 소리만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더 가깝단 거예요. 더. 어쨌든 다음에는 정치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을 다음 정권이 누구를 앉힐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용이 아니라 노동 쪽에 좀 정통한 그런 분을 좀 앉혀가지고 근로감독관 모자라면 더 뽑고, 그럼 청년 일자리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 좀 아름답게 좀 살아보게 좀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큰 거 하지 말고요. 고용부는 정말 기본 일자리 기본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특히 20, 30대는 권리를 배워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40, 50대 돼가지고 사장이 되든 뭐가 되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거니까, 내가 그런 중요함 때문에 적어도 20, 30대가 많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작하겠다. 그래서 기본을 만들겠다. 상식을 탑재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알바들도 이제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알바 천국에서 지금 주휴수당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그 평균 시급을 나눠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또 알바도 남성 시급이 여성 시급보다 좀 높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주로 하는 알바에 대해서 다뤘는데, 알바 모집 사이트 보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이 부분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8년 동안 알바를 하다 보니까 알바를 하고 있어도 알바 사이트를 보는 게 약간 취미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면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알바를 하면서 다른 알바를 이제 보는 거죠. 더 나은 환경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근데 보면 정말 여성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서비스업 노동뿐이에요, 진짜.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일,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이벤트를 하는데 뭐 일용직이어도 기본적으로 여성은 뽑지 않고 남성이어야 되고 군필자를 우대한다거나, 이게 정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너무 알바 사이트에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을까를 보면 아마 군필이란 단어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성을 잘 뽑지 않는 일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 수학 선생님은 남성을 많이 뽑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바몬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은 여성을 많이 뽑는다던가 하는 이런 식으로 아예 성을 적어놓고 그 과목에 관련된 선생님을 뽑는다거나, 그 뭐 시급도 막 15,000원밖에 안 된다거나 막 하는 되게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겪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을 때까지 서비스업밖에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주로 이제 그런 공고만 올라오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채용을 할 때, 채용 공고를 낼 때 성별을 적시해가지고 어느 한 성만 뽑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렇죠. 다 쓸어갖고 고발해버려. 그게 되게 이제 알바 천국이라는 그 사이트도 저희가 처음에 알바연대 활동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고가 올라올 때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공고들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올라왔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불법을 자행을 시키는 거지, 그냥 그 대리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렇게 공고 올리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명백하게 이거는 불법을 알바 천국이 돕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싸웠고, 실제로 약간 그 뒤로 막 갑자기 알바 천국이 막 갑자기 해리도 막 나와가지고 뭉쳐야 갑이당 막 이러면서 그런 광고를 내기 시작하더니 뭐 주휴수당이라던가 근로계약서에 대한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알바 천국에서 그 주휴수당을 주는 사장님을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심지어 골드바를 준대요. 5명을 뽑아가지고 우와 진짜 골드바 주나? 야 전국에 주휴수당을 주시는 사장님들 당장 알바 천국으로. 네, 그 여성 알바 그 노동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성 알바 노동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성차별적인 요구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알바노조 울산 지부가 울산 지역 여성 알바 노동자 1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근데 일하면서 고객이나 다른 직원, 사업주 등으로부터 외모 품평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47.6%가 있다고 대답했고요.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31%, 모집 공고에서 외모 관련 사항을 본 경우가 있다는 32%로 나타났습니다. CGV에서 여성 알바 노동자들에게 꾸미기 노동을 강요해서 알바 노조가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어요. 구두와 머리망, 스타킹, 립스틱을 직접 사비로 알바 노동자가 사야 하는데 이렇게 여성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지출이 되는 물품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들죠. 그리고 화장을 하고 지우는데 드는 시간, 유니폼 고쳐입고 머리 만지는 시간은 모두 준비 시간이라서 근로기준법상으로 봐도 이 시간에 임금이 주어져야 하거든요. 또 관리자들이 여자가 화장을 하고 다녀야지 그런 얼굴 꼬라지로 일할 거면 나가세요. 외모도 서비스다 등의 외모 품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여성 노동자회에서 일을 하면서 화장을 한 적이 없죠. 그게 되게 웃긴 게 화장을 하던 사람들도 한국 여성 노동자회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화장을 안 하기 시작해요. 막 이게 저는 사실 문제가 되는지 진짜 예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이제 꾸미기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 위로 올라올 때 너무 익숙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4시부터 알바를 하기로 했으면 한 50분부터 대기를 해야 돼요. 모든 복장과 화장을 다 마치고 10분 전에 대기를 해서 막 인사 같은 것도 하고 막 화이팅도 외치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알바가 비스였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그 구두를 신고 스타킹을 신고 맞아. 이 치마를 입고 일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접시가 엄청 무거워요. 그거를 계속 들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땀이 나거나 립스틱이 지워지면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해서 립스틱 다시 발라라 지워졌다라고 한다거나 머리를 다시 올리고 와라라고 한다거나 이런 지적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예전에는. 그 심지어 롯데시네마 일할 때는 2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 일할 때 알바에 합격을 하면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 시간 안에 뭐가 있냐면 옷을 입는 방법을 알려줘요. 머리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립스틱 색깔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뭐뭐의 뭐 더 페이스 뭐의 제품에 이 제품을 사라. 뭐 N26호 이거를 사라. PPL이야 뭐야. 그래서 입술 바르는 법도 알려줘요. 막 이렇게 얇게 바르면 안 되고 진하게 뒤잡아 먹은 것 같이 이렇게 바르라고 하면서 그걸 바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그 옷 갈아입는 탈의실에 그 립스틱이 구비되어 있어요. 안 가져온 사람은 그걸 바르라고. 그리고 근데 다 같이 공용을 바르면 찝찝하니까 다 하나씩 사는 게 좋겠지? 막 이러면서 약간
그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 영화관 알바를 하는데. 그리고 진짜 입술 색깔이 다 똑같고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막. 그리고 막 계속 와가지고 외모 그러니까 뭐 옷 지적, 머리 지적 이런 게 저는 하면서 너무 익숙했거든요, 사실. 그니까 이게 잘못된지 잘 모르고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래도 그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그 저희 이번에 알바노조에서 했었던 그 꾸미기 노동 있잖아요. 심지어 여성들조차도 서비스업이면 당연히 그거 화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 당연한 식의 댓글이 다는 거 보고 아 이거 진짜 좀 많이 어렵겠다 싶기도 해요. 그런 것을 이제 바꾸는 거 자체가. 저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작품은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성추행도 너무 익숙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SJ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이 사건이 들어올 때는 단순히 사장님이 이제 뭐 주유장 안 주고 이런 걸로 들어왔는데 거기 알바들이 이제 인터뷰 해보니까 성추행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이렇게 폭언하고 막 외모 지적하고 막 누구는 연예인 너를 닮았네 마니에부터 막 술 마시는데 올래 막 이런 거. 근데 저도 되게 익숙했거든요. 그런 게 막 일 끝나면은 다 같이 술 마시러 가는데 안 가면 다음날 막 삐져 있는다던가 막 아예 대놓고 무시한다던가 이런 거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스터 피자에서 알바했었는데 점장님이 이 여성 노동자 고등학생 다 고등학생이었어요. 뒤에서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 진짜 씨. 그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너무 비일비재하고 막 귓속말 같은 거 오프집 알바할 때 되게 많고 그걸 내가 화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왜 화낼 거냐고 막 화를 내요. 사장님들 귓속말한 게 기분 나쁘다고 하면 왜 그게 기분 나빠 귓속말한 건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둔 알바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귓속말을 내가 들어야 될 상대는 나랑 되게 친밀한 사람인 거지. 하찮은 너 같은 것 같은데 내가 왜 귓속말을 들어야 되냐고. 근데 이게 얼마나 일반적이냐면요. 10대, 20대는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40대, 50대 분들, 여성분들은 서비스업이 음식점 작은 데 가요. 10인 이하. 거기서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면 그 노하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는 아줌마들이 좀 오래 계시는 경우들이 계시거든요. 남자 술손님을 얼마나 잘 상대하느냐가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술 따라라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전 국민이 이게 과하게 얘기하면 전 연령대에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벌어지고 여성들의 노하우는 그 성희롱을 어떻게 참아내느냐의 문제예요. 일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섹슈얼 허래스먼트라고 하는 성희롱 문제는 정말 일자리와 연관해서 봐야 된다. 서비스업을 하고 알바 혹은 이제 파출이라고 불리거든요. 나이 드시면 그분들을 파출 이런 분들의 주요한 노하우가 그걸 견뎌내는. 그래서 50대쯤 되시니까 이게 무덤덤해지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예. 어쨌든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어허허허 하시면서. 근데 겉으로는 내가 이거 참아야지. 사실 50대쯤 되면은 이제 생존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디 딴 데라도 갈 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일자리의 폭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떨겨나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거기 매달려 갖고 사는 거지. 그게 절대 괜찮아서 어허하고 웃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희 이제 결론은 그래서 20, 30대의 일자리 규율이 바뀌잖아요. 그게 50대 일자리에 영향 끼쳐요. 그러니까 20, 30대에서 롯데 시네마 이런 데서 그냥 자기 기본 복장만 하고 머리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마음대로 하는 정도의 규율이 잡혀버리면 다른 일자리에 영향을 끼쳐요. 그 서비스 업종을. 그렇더라고요. 임금도 비슷해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느 한 업장에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지. 여성을 갖다가 한낱 하찮은 그냥 거기 꽂혀 있는 꽃처럼 저 꽃 시드니까 딴 거 갖다 버리고 딴 거 꽂아 이런 취급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동료라고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갑질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회 전반이 좀
좀 나부터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좀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아무튼 그거의 예. 시작이 예를 들어서 롯데나 CJ나 이런 대기업에서 대기업을 정말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규율을 해서 특정 대기업이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물론 어디선가 구멍을 뚫는 건 중요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무원은 옷차림을 자유롭게 하겠다라든가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 저는 보면은 제주항공 사람들이 청바지 입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바지 입은 승무원도 꽤 많아졌어요. 그냥 청바지가 거기는 유니폼인 것 같더라고요.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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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도 좀 뽑고 맞아요. 국내선이니까 사실 그 직무 분석 해보면 승무원이 가져야 될 제일 덕목이 뭐냐면 힘이거든요. 짐 물건 번쩍번쩍 물건 들어서. 오르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좀 바꾸도록 네 같이 해봅시다 우리. 있을까요? 네. 우리 어디까지 가죠? 네. 가연이가 일하는 액세서리 가게 사장 좀 얘기하면 될까요? 시간이 보고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첫 번째 가연이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분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연이는 그 빨간 눈이라고 하는 액세서리 가게에서 일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사장과 단체 교섭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알바 노조가 이제 회사 측이랑 단체 교섭을 해갖고 알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거의 없죠. 유일무이하죠. 아직까지는 유일무이하고. 근데 사실 이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 영화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 가연이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 해가 2차 교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노동자 아니니까 우리 굳이 단체 교섭할 필요 없지 않냐, 이거 명확하게 잘 마무리된 거, 뭐 이렇게 끝난 거다, 계약 기간 끝난 거다 해가지고 단체 교섭을 못했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저도 가연이랑 집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레드아이에 일했었던 다른 분들이 알바 노조의 상담 전화 같은 걸 이제 하면서 싸우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이라던가 의자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그걸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상담 전화가 왔을 때 가연이의 기분이 되게 묘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건 있어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주시 서강대 지점에서 일할 사원을 구하는데, 뭐 알바 천국에서는 뭐 시급 8,000원으로 올렸다가 뭐 모델을 구하는 데에서는 시급 10,000원으로 올린 거예요. 외모가 더 출중한 사람에게 시급을 더 많이 주게 두 개의 공고를 낸 거를 이제 서강대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시에 항의 방문을 하고 뭐 기자회견 해가지고 실제로 주시 본사에서 이런 일 없도록 외모나 어떤 품평에 대한 이런 지적 안 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대답을 주었고, 그 서강대 주시 점장님은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알바 노동자가 노조를 할 때 가장 큰 단점은 일을 그만두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도 누가 만약에 알바를 하는 곳에서 싸울래 그만둘래라고 하면 그만두는 게 솔직히 마음은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이제 싸우려고 노력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제일 어렵고, 바뀌어지는 것도 사실 그 사업장 안에 일하는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을 해야 힘이 세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옛날에 그런 공장에 막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가지고 조직을 하는 뭐 이런 구조로 노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고민이 들어요. 또 저는 갑자기 그 송곳에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구교신 소장인가요? 그분하고 이제 그 파견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직 현장으로 들어간 노동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노동자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나는 그냥 거쳐가는 데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머리 박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패배자 아니냐. 나는 그냥 여기 거쳐갖고 딴 데로 가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교신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종착역이다. 그 종착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종착역에 서 있으면서 종착역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지점들이 다 종착역이고 그것들이 바뀌어져야지만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가 맞아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아까 주시에서 그 시급 10,000원 받는 모델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인 거예요? 그니까 구인 공고 사이트가 모델을 구하는 사이트 같은 데에 주시 알바를 할 사람 이렇게 올렸는데 10,000원으로 올린 거예요, 시급을. 왜냐면 거기에는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일을 구하러 올 것이다라는 이제 그 전장의 판단이 있었나 일은 봐요. 똑같이 하는 네, 똑같은 건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물어봤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막 이랬다가 완전 난리가 났죠. 저 기억나요 그때. 되게 더웠어요 그때. 맞아요, 여름이었는데 여름이었어요. 그때 해필 또 알바노조 그 활동가들이 밥 먹고 어디 갔다가 밥 먹고 들어가다가 그 기사를 봤는데 바로 집 앞으로 들어있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당장 달려갔다고 막. 바로 사무실 들었어요. 앞이거든요. 그럼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뭐 저희는 따로 그렇게 알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노조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라고 약간 생각하고 뭐 사실 대기업 사장님 아니면은 가입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뭐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이제 가끔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알바 연대로 후원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뭐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어떤 일 하시든 간에 상담도 다 해드리고 조합원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장님들이십니다. 많이 가입해주세요 사장님들 알바노조. 저는 후원인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영화 가연이들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알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돼지갈비 먹고 싶다. 그리고 술 먹고 밤 늦게 들어갈 때 택시 좀 타보고 싶다. 요 장면도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정말 짠했던 거는 최저임금 1만 원 구호 외친 지 4년째. 이제 좀 쉬고 싶다. 이 구호 보면서 정말 고단함이 절절하게 느껴졌는데 영화에서도 한 가연이가 이제 세상이 바뀔까 하는 회의감에 알바노조 활동을 쉬기도 하지만 활동을 쉬면서 알바를 하면서 또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렇게 절감을 하면은 참 지난한 과정이 나오잖아요. 나는 네. 권옥자 분의 인생 생각나지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어쨌든 그러면 지칠 때 감독님이나 뭐 사람 이렇게 지칠 때 어떻게 넘어서세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죠. 지칠 때 어떻게 넘어서느냐? 아니요, 저는 오히려 약간 GV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반 이번에 서독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게 알바 이야기라고 해서 딸 생각이 나가지고 보러 오셨다는 등 뭐 이런 관객분들은 막 자기가 정규직 4대 보험을 내고 납세 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럼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데 안 쓰고 막 그런 정책은 없냐 막 약간 이런 식의 대화가 오히려 막 오고 가고요. 최저임금 1만 원에 관해서도 정말 논쟁을 많이 해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영화를 이러려고 만든 건 아닌데 자괴감이 들고 약간 그 자랑스러운 네, 자부심이 들어야죠 그거는. 근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영화 아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넘어섰느냐에 대한 질문 같은 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늘 어떻게 보면 막 청년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원래 이게 너무 익숙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불쌍하지도 않고 딱히 많이 불안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잘 버티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진짜 막 부자처럼 잘 살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그냥 늘 약간 계속 요동은 치면서 내일 뭔지 모르고 늘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사는 것. 그치만 지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면서 그런 그거를 외치면서 고기도 좀 먹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막 삼각김밥만 맨날 먹고 막 컵라면만 먹고 이런 삶이 아니라 가끔 술도 좀 마시고 막 택시도 한번 타고 막
고기도 좀 먹고 약간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라지고 이겨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감독님은 알바를 계속 하시면서 다음 영화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계약 기간이 올해로 만료가 돼서 내년엔 백수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알바를 구하면서 다음 작업을 좀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화에서 그 얘기 되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같은 불안과 같은 미래를 갖고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좀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뭔가 불안정하다는 생각도 별로 들지 않고, 그리고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더 힘을 받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참.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래를 꿈꾸지 않는 건 아니고, 하지만 불안은 온전히 상존해 가지만 어쨌든 우리는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 장면은 되게 보시고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그걸 넣을 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저도 뭐냐면 이 대학 활동가들이랑 같이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특히나 막 서강대 다니고 가톨릭대 다니고 법학과 다니는 이 친구들이 언론에서는 이 사람들 청년 실업으로 쳐주잖아요. 근데 고졸인 저는 청년 실업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청년 안에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왜 이런 활동을 할까?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어쨌든 4년제 대학을 다니든 안 다니든 뭐 어떤 삶을 살게 되든 지금 이 사회가 너무 불안하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뭔가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는, 이게 되게 같은 선에 서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뭐 이렇게 동지라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쫀쫀해지는. 저 스스로한테도 많이 그런 계기가 됐고, 저는 사실 이 영화 만들 때 그 지방대, 그러니까 지잡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들과 이 영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졸이거나.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청년 대책, 뭐 청년 실업을 대책하거나 고용을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4년제 대학을 나온 졸업자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노후 대책도 없고 뭐도 없고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나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영화를 딱 만들고 보니까 제가 저한테 주는 약간 위로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또한 8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나는 알바나 하는 하찮은 인생, 나는 그렇게 당해도 싸, 이런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그런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알바를 하면서 그걸 느끼고 있었는데, 너는 하찮지 않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런 권리가 있고 스스로 고민하고 같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우리가 지금 이 불안한 미래를 같이 뭐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다 했는데, 그래서 저 영화 끝나고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와서 나도 고졸에다가 알바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알바노조 어떻게 가입하는 거냐 이런 거 물어봐주고 너무 영화가 고맙다고 이야기해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진짜 우리가 같은 선에 다 서 있구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느껴요. 또 영화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또 활동이 한 단계 확장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선거 국면에서 이게 당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막 그러면서 뭔가 그런 무지막지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근데 저는 보면서 또 감동했던 게, 그렇게 거리에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계속 이제 당당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같이, 나는 저 장면에서 나 같으면 울어버릴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웃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 1만 원 그 4년째 그것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최저임금 1만 원 내쳤을 때 저희가 그냥 일반 시민들만 싸운 게 아니라
같은 노동자들하고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회 나가고 이러면 뭐 민주노총 아저씨들이 어떻게 최저임금 1만 원 하냐, 사장님들 다 망한다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막 우리 그래서 심지어 최저임금위원회 갈 때도 늘 2013년 때부터 갔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외쳤지만 거기는 이제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뭐 6,800원, 7,200원 이러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다 같이 최저임금 1만 원이 된 거잖아요. 정당 공약적으로. 작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뭐 아무튼 이 알바노조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는 그런 비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거. 다 이게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거다.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나 뭐 아니면 그런 이야기 외치면은 막 빨갱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4년 동안 너무 귀에 박히도록 들어왔으니까 오히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약간은 이게 저희한테도 발전의 어떤 계기가 된 거잖아요. 다 같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외치고 모든 진보 정당들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으로 걸고 나왔고 그래서 이 욕먹는 과정이 그냥 잘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구상님 의원님이 뭐였냐면요. 홍대 앞에서 이제 그 캠페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최저임금 1만 원 캠페인을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와가지고 1만 원이 그냥 나오는 건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니들이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라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썩었다고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제 강릉 쪽에 가가지고 이제 노동당 선전전을 하는데 이제 지나가던 시민이 하는 얘기 정말 무슨 종북 빨갱이 XX야 뭐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그 모든 그 알바노조 친구들이 다 정말 이러면서 굉장히 단단한 느낌?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자, 이제 이 시대의 모든 가연이들이 이제 힘을 같이 냈으면 하는 바람 한번 가져보고요.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싸울 거예요.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독님 가연이들을 대표해가지고 이 사회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최근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너무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불안한 미래를 지치지 않고 자기 행복만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나태하게 사는 삶도 꿈꿔보면서 같이 이겨내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영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 상영 신청을 받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가연이들이라고 치시면 거기에서 이제 가연이들 공동체 상영 소식하고 신청도 받을 수 있어서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가연이들 검색해 주세요. 내년 여성영화제나 이런 데서는 상영 계획 아직 없으세요? 내는데 틀어주셔야 상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여성영화제에 딱 적합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들 꼭 좀 들어주세요.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만들어서 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오늘 이제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7번째 시간 녹음 마지막 끝났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져요. 네, 행복하십시오.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